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2달 동안 한국사 수업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목표는요. 자, 민주국사 책을 이제 꼼꼼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아마 그 민주국사 책을 또박또박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 책이 거의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를 아직 많이 하신 분보다는 초학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심화적인 내용은 단과 수업에서 또 제가 별도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자, 국사책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자, 한국인 맞습니까? 자, 최근에 귀화한 사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처음에는요 아마 바른 역사관이나 또는 역사인식 그리고 또 구석기 시대부터 쭉 진행되어서 우리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잘 모릅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처음에 집합이나 명제는 꿰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국사 초반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5년 판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2016년 판 자, 이 복사물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이제 2016년도 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서 자, 이 복사본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복사본을 받았거든요. 자, 받았는데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자, 기존의 책이랑 뭐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옛날 책을 보셔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보충 프린트 하나 나갔죠? 자, 보충 프린트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 중간중간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 실제로 여러분이 뭐 올바른 국사관이나 또는 역사인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보다는 자, 우리가 시험 과목으로서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문제를 풀면서 자,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2015년 판을 가진 분은 그냥 책을 여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 복사물을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장은 한국사의 바른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또 하나는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된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대표적인 역사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랑케라는 사람 보입니까? 자, 우리 책을 가지신 분은 책을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 보충 프린트물을 보세요. 프린트물에서 자,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랑케. 그리고 랑케는 자, 객관적 의미의 역사, 실증주의 사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랑케라는 사람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랑케는 말 그대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전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책의 저자는 자, 이게 역사라는 단어의 어떤 어원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랑케의 역사인식 보시고 그리고 랑케와 비슷하게 있었던 사실을 완벽하게 재현해낸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 액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랑케와 액튼은 자,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주의 역사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초등학교 때 일기 써본 적 있죠? 지금도 씁니까? 아닐걸요. 지금은 아마 안 쓰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과거에 일기를 쓰다가 있는 그대로 썼어요. 있는 그대로 썼는데 누군가가 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훔쳐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봤더면 저희 엄마였어요. 자, 그래 그 다음부터는 자, 저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의 주관이 가미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더라도 친구랑 싸웠어요. 그리고 일기 쓰면서 내가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던가요?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나는 옳다, 나는 존엄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다 보면 편견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쓰는 사람은 그 쓰는 사람이 이 역사의 승리자라면 얼마든지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가 돼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로서의 역사는 왜곡될 수도 있고 편견이 가미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관적 의미의 역사입니다. 자, 주관적 의미의 역사는 우리가 기록된 역사,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역사란 말은 이거는 역사가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 중에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자신의 사관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겠죠. 주관이 개입될 뿐만 아니라 그 관점이 과거의 관점입니까? 현대적인 관점입니까?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자, 과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크로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체라는 사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가로 5번에 역사가 크로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가는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대의 상황,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 자, 현재 역사란 말은 현대의 관점에서 본 역사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과거를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먼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현재의 요구, 현재의 상황이고 사건은 메아리칠 뿐이다. 자, 크로체입니다. 자, 이 크로체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자, 한국사에서 시험 문제가 처음에는 온다면 자, 이렇게 역사학자들의 주장 내용을 가지고 사실로서 역사인지 기록된 역사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서술되는 사건이 아무리 먼 시대의 것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현재 요구,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건은 메아리칠 뿐이다.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크로체. 그죠? 자, 물론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방금 봤으니까 쉽지요. 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도 헷갈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관적인 역사 인식을 말합니다. 자, 봅시다. 먼저 기억. 역사란 역사가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사실. 자, 주관적 의미죠. 1번 맞고, 기억 맞고요. 두 번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관점,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역사가는 사건 자체를 중시해야 된다. 이거는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역사란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 이것도 마찬가지 객관적인 역사인식. 자,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 의미의 역사학자로서 이제 크로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E.H. 카. 자, 여러분들 아마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은 자, 신입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처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한 10권 중에 한 권에 꼽힙니다. 자, 그래서 E.H. 카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상대주의적 관점이고요. 그리고 절충설이다.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E.H. 카이가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절충주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 자, 찾았습니까? 자,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 자, 부단한이란 말은 끊임없는 이 말입니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자,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 이게 키워드입니다. 상호작용 대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E.H. 카의 주장이다. 그리고 E.H. 카는 이건 주관적 의미의 역사 또는요, 우리 절충주의 또는 절충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자, 앞장으로 넘겨서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린트물을 가진 사람은
자, 29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결국 자, 지금 방금 공부한 내용은 한 15분 정도 본 내용은요. 결국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보세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죠. 주장자들이 놉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랑케라고 돼 있는데 랑케 말고 한 사람 더 써볼까요? 아까 누가 있었습니까? 자, 액튼. 그죠? 랑케와 액튼.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의 역사는 그 외 다른 사람들인데 자, 우리 크로체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자, 중간에 보니까 교집합에 카가 있죠. 자, 이에치카는 우리가 절충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절충주의이긴 한데 그러면 이에치카를 사실로서의 역사학자로 볼까요? 아니면 기록으로서의 역사학자로 보겠습니까? 뭘로 보면 될까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기록으로의 역사입니다.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치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처음에 이제 서두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자,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굳이 한 사람을 더 하자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오지 않습니다. 토인비. 자, 토인비는 역사관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마 도전과 응전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토인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이 순환론적이다라고 본 사람이에요. 자, 토인비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토인비는 순환주의적 역사관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오지는 않지만 토인비. 자,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 발생, 성장, 해체, 발생, 성장, 해체를 계속 반복되어 나간다. 반복한다. 순환한다. 그래서 순환주의적 역사관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자, 우리 역사를 보는 두 가지 의미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역사학과 사료. 자, 일단 사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 유물이나 유적을 사료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료. 자, 그리고 이 사료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자, 이 사료가 과연 진실된가 진위 판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료가 기록된 내용이 과연 믿을 만한가. 자, 내적 비판 요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목적. 자, 역사학습의 목적은 역사 그 자체를 익히는 것. 자, 그래서 자, 우리 객관적 의미의 역사를 강조하죠. 그리고 또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이나 또 아니면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습의 목적을 두 가지를 나누고 있죠. 자, 이것도 그냥 건너뛰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을 가진 사람은 자, 지금 보니까 문제를 다 빼놨거든요. 문제를 빼놓고 자, 지금 본문 내용만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자, 프린트물을 가진 사람은 자, 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1페이지에서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무슨 말일까요? 자, 보편성이란 말은 이거는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편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 인류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도 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상을 추구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싶죠?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자유. 그 다음에 또 나의 생존. 그리고 또 나의 평화, 나의 행복. 자, 이런 것들이 전부 공통적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적인 어떤 관념으로부터 보편성이 나옵니다. 보편성. 그래서 이 세계 문화는 보편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세계 속의 한국의 문화도 보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편성은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내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민족의 특수성, 우리 문화의 특수성이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보충 프린트는 지금 4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한번 열어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내용은 자, 한국사의 특수성입니다. 자, 제가 건너뛰는 내용은요, 출제 가능성 제로입니다.
만약에 이거 놓으면 저 은퇴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뭘 낼 겁니까? 뭐 자유와 평등, 행복, 박애 이런 걸 낼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역사만의 어떤 독특한 성질, 그죠? 특수성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화의 특수성이 나타나는 또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또 민족성,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 정신의 특수성은 뭘까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 그럼 이 말은, 자, 중국의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서 이게 한국화된 겁니다. 그래서 충과 효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수도장 문화가 발달해요. 농경 문화, 자, 물농사, 수도장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동 작업을 하는 공동체 조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두레, 개, 향도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공동체 조직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 향도입니다. 향도. 자, 향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왼쪽 날개 쪽에 보니까 향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향도의 개념은 신라시대 향도하고 그리고 고려 말의 향도,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향도를 자,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향도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먼저 어디 나오죠? 자, 우리 공부 좀 하신 분 알 텐데요. 자, 화랑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화랑도의 한 조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왼쪽에 있는 날개 쪽에서는 이게 그 말이 좀 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려말. 자, 고려말은 요거는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발전을 해요. 자, 어떻게 발전하냐면, 자,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례, 장례, 제례를 포함해서 마을의 공동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 의식과 예법, 의식과 예법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변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향도의 개념은 이렇게 변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강조됐던 시기. 자, 어떤 경우일까요? 민족의 자부심이 나타나는 시기. 건국입니다. 건국. 새로운 왕조의 탄생. 또 아니면 외침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자,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우리 삼국시대가 통일되면서 자, 민족의 자부심이 높아지겠죠. 자, 물론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외세를 끌어들인 불완전한 통일이었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 삼국 통일로 인해서 통일 신라가 건국되고 그러면 자, 이 통일 신라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대문이 쓴 저서 한번 돌려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자, 화랑세기, 그 다음에 보승전, 그 다음에 한산기, 그 다음에 계림잡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저서가 자, 저술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와서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뭐 대몽항쟁기라고 할까요? 또는요, 자, 원의 간섭을 받을 때입니다. 자, 이 고려시대, 뭐 대표적으로 1년의 뭐가 있습니까? 삼국유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런 책들은 결국 민족의 자부심을 나타내려고 어찌 보면 이 외세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자, 나라의 독립이 위태로울 때 이런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을 드러내는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규보의 동명항편. 자, 여러분이 이런 저서들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조선 후기 한번 볼까요? 자, 조선 후기. 자, 발해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유득경의 발해고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뭐 신채호, 박은식 뭐 이런 분들이 쭉 있겠죠. 자, 이 정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민족의 특수성,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시기의 저서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족문화 이해와 관련해서는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 문화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 자, 여기서 선사시대란 말이 나왔는데 선사가 무슨 말입니까? 자, 역사 이전 이 말이죠. 그리고 역사 이전이란 말은 아직 문자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한반도에서 문자가 언제부터 발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자, 우리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된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죠? 보통 철기 시대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자, 우리 문자의 발명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럼 결론. 여기서 선사시대라고 하면 뭘 말하죠?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면 청동기 때는 아직 우리 문자가 없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 한자가 수입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선사시대라고 하면 구석기와 신석기만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서 선사시대 이렇게 돼 있고 청동기 시대에는 자,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청동기도 선사시대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선사시대라고 하면 청동기를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 같으면 지우겠습니다. 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청동기 시대는 지울게요. 그냥 저만 지웁니다. 여러분들이 지우면서 왜 이 책에 저자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지우냐 하겠지만 저는 이 말을 쓰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일반적인 관념으로 선사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문화는 자, 북방 문화와 연계되는 문화로 자, 이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나중에 가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대사입니다. 자, 고대사에 자, 중국을 통해서 자, 한자 문자가 들어오죠. 자, 이게 철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고려 시대는 불교를 정신적 이념으로 채택했죠.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는 자, 유교의 가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자, 다시 한 번 더 반영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고대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이렇게 있는데 자,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두 가지를 묶어서 자, 외래 문화도 같이 수용해요. 특히 이슬람 문화입니다. 자, 이슬람 문화는 통일신라 때도 많이 수용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도 자, 이슬람 문화도 같이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 다음 넘겨서 민족문화의 특징과 발전에서 그러면 우리 민족문화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 그리고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이는데 그대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결국 변용됩니다. 한국화되죠. 그래서 한국화, 토착화를 해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한국 불교의 특징 어떻게 보면 한국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세구복적입니다. 현세구복. 자, 미래의 내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살아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현세구복적이고 그 다음에 이 불교를 호국의 어떤 이념으로 많이 차용을 하지요. 그래서 호국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 한국에서 유교의 개념도 충과 효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역사 인식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은 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취하지 말아야 될 태도. 자,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민족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 개방적인 민족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관념 뭐겠습니까? 자, 배타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 자, 그 다음에 또 국수주의. 자,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는 취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 사대주의. 자, 이 세 가지는 취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히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 책에는요, 이 요점 정리 같은 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국사 공부하실 때 지금 민주국사 책이 있다고 전제하고 또 별도로 요점 정리 책을 사지요? 삽니까? 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필기노트, 무슨 요점 정리책 이런 걸 별도로 구입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자, 지금 책을 가지신 분은 이 책에 있는 요점 정리 있죠? 요걸 찢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찢어가지고 호치 이렇게 스탬플러로 찍으면 그러면 그게 요점 정리 책이 될 건데요. 자, 물론 이제 책을 찢어버리면 앞부분이 이제 소실돼 버리니까 아마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국사 책 말고 더 별도로 책을 구입하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요점 정리 책을 사기보다는 내가 직접 이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사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사시대란 말은 자, 우리 역사 이전 문자가 도입되기 전 단계죠.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하면 구석기와 신석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자, 시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뭐 다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근데 여기서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 청동기와 철기 사이. 자, 이걸 뭐라 부르죠? 자, 이거를 중석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자, 우리나라에 중석기 없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석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중석기를 안 쓰면 이 중석기는 구석기에 편입됩니까? 신석기에 편입됩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중석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 봅시다. 자, 이걸 뭐라 부를까요? 자, 이거를 청동기 후기 또는 저는 이제 후기 청동기라고 부릅니다. 후기 청동기 또는 초기 철기. 자, 요 두 가지는 같은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써요.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를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에서 자, 요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다시 쭉 내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석기, 신석기 공부할 때는 일단 뭘로 구분한 겁니까? 도구로 구분했죠. 자, 보세요. 전부 도구입니다. 돌, 청동, 철. 도구로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문자가 발명된 게 언제라고요? 청동기잖아.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 요거를요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선사시대. 그다음에 청동기에서 철기. 자, 지금 우리가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청동기에서 철기 이후로 요거를 역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사시대, 역사시대.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아마 시대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도구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돌, 청동, 철입니다. 근데 이 돌도 보세요.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는 이 돌이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느낌 듭니까? 자, 세련되지 못한 도구. 이걸 뭐라 그러죠? 자, 공부 다 하셨을 텐데요. 뗀석기. 말 그대로 돌을 떼냅니다. 뗀석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석기는요. 뭔가 좀 세련된 거죠. 세련됐다. 자, 한번 말을 만들어 주세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투박하잖아요. 엄마 몸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떼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세련돼지려면 내 얼굴을 이렇게 톱으로 좀 갈면 안 되겠습니까? 턱도 깎고 이렇게 갈면 세련돼지지 않을까요? 자, 이게 뭐라고 부를까요? 간석기 이렇게 부릅니다. 간석기. 자, 뗀석기, 간석기. 뗀석기는 아주 투박합니다. 간석기는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갈았어요. 갈았으니까 이 갈려면 좀 무른 돌도 잘 갈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갈아서 이 돌의 용도를 좀 다양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에 맞추어서 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중간은 뭘까요? 이 중간은 뭐냐면 이게 기후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이게 거대 동물들이 사라지고 작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여우나 토끼나 이런 식으로 작은 동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잔석기라고 불러요. 잔석기. 자, 잔석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한자어로 잘 자라다고 해서 이걸 새라고 표현하거든요. 새석기 같은 말입니다. 잔석기, 새석기. 자, 이렇게 하면 자,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청동, 이건 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할 거냐면 농경의 시작입니다. 자, 왜 농경이 왜 중요하냐면 농사를 지어야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해야 결국 이 문화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 보세요. 어딜 것 같습니까? 자, 지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당연한 걸 왜 자꾸 의문을 제기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자,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농경의 시작은 언제일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구석기, 이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거 인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신석기는 돼줘야 비로소 농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신석기 후반에 와서 농경이 시작돼요. 그럼 청동기는 뭘까요? 청동기는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자, 물론 벼농사도 농경에 포함됩니다만은 이건 구별합니다. 농사, 요 밭농사, 농경, 그리고는 벼농사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사는 거주 공간. 자, 거주 공간 관련해서 자, 구석기는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짓죠? 막 짓는다고 해서 막집이라고 합니다. 그게 위해서 신석기가 되면 이게 정착생활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움집이란 말 써요. 움집. 그래서 막집, 움집 구별됩니다. 그러면 청동기가 되면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냥 반움집 이렇게 할게요. 반움집. 그 다음에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로 가면서 점차 지상가옥화 됩니다. 지상가옥화되고 그 다음에 뭐 귀틀집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아파트에 삽니까? 그렇죠. 뭐 운동에 사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우리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의 가장 큰 목표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구별, 그 다음에 또 석기 시대하고 청동기의 구별,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의 구별은 이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청동기하고 철기가 이게 막 섞여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서 제가 볼 때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는 석기하고 어떻게 다를까? 신석기를 물어보기보다는 청동기를 물어보면서 신석기와 구별하는 문제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봅시다. 자, 우리 집자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구석기는 막집이고 신석기는 움집인데, 자, 움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집터예요, 집터. 집터가 원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 자, 이런 표현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데 뭘로 구별할 겁니까?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화덕의 자리입니다. 화덕의 자리. 자, 화덕이 신석기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자, 화덕이 뭔지 알죠? 우리 불을 떼려면 이렇게 화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화덕 자리에 뭘 놓겠습니까? 톡입니다. 톡이. 자, 구석기 때는 토기가 없거든요. 신석기 때 이제 정착생활을 하면서 자, 음식을 저장하거나 또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듭니다. 토기. 이 토기가 요 위에 올려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불에다가 흙으로 빚은 토기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토기가 좀 녹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녹을 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흙 속에는 청동도 있고 철 성분도 있겠죠. 어느 것이 먼저 녹을 것 같습니까? 청동이 먼저 녹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자, 불을 뗐어요. 근데 불 뗀 자리 옆에다가 보니까 뭐 이상한 딱딱한 물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있는 거예요. 그 금속이 청동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다음에 철기지 철기가 먼저 놓을 수는 없다. 왜?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신석기하고 청동기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청동기는 자, 이게 자리가 보통 직사각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화덕 자리가 이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구석기하고 신석기에 대해서 자, 간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자, 지금 페이지 5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가 뭐 선사시대 세계해서 인류의 기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철철 남아도는 사람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56페이지 봅니다. 자, 56페이지 보니까 뭐 알타미라 벽화 있죠? 자, 구석기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구석기인들이 자, 스페인에 있는 구석기인들이 알타미라 동굴에다가 자, 소그림을 막 그립니다. 알타미라 벽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석기인들이 어떤 주술적인 관념에서 이제 벽화 그림을 그렸다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있죠? 비너스. 자, 이건 오스트리아에서 발굴된 것인데 자, 그림 봅니다. 자, 이거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듭니까? 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주술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다산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시대의 이상적인 여인상이다.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데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아니면 이 가슴이 큰 걸 봤을 때는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뭐 부족으로서였다. 왜냐하면 이 보세요. 이거를 세워뒀을 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넘어질 것 같습니까?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정도예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자, 우리 신석기 혁명 요 단어 뜻을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그 맨 밑에 보니까 신석기 혁명 있죠? 자, 중동 지방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그 지대에 농경과 목적이 시작돼요. 그리고 농경과 목적이 시작되는 것, 이거를 호주의 역사학자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이 신석기 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 자,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 인류가 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지금 먹이가 부족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를 채취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죠?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제 식량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해방이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 세계 4대 문명이 나옵니다. 자, 이 세대 4대 문명,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자,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제가 아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 있죠? 아까 선사가 문자 이전이거든. 따라서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역사시대는 청동기와 철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한자의 전례를 언제로 봅니까, 여러분들? 자, 공부 좀 하신 분은 알 텐데요. 창원 다오리에 붓이 발견된 거, 이걸로 보통 기준을 잡지요. 모릅니까?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볼까요? 자, 우리나라 선사시대와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 민족이 언제부터 형성됐는지를 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는 아직 우리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구석기 시대는 중국, 한국, 일본이 대륙이 붙어 있어요. 자, 붙어 있다 보니까 자, 이게 막 이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조상,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을 볼 수 없고 자, 결국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깃털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족의 주류는 이 청동기 문화권에 있는 자, 민문이 토기인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문헌에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 민족을 뭐 동이족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족이라고 부르고 예맥족이라고 부르고 한족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이제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와 신석기에서 여러 가지 유적이나 유물들이 이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구석기 시대의 최초는 어느 유적입니까? 이게 70만 년 전이라고 추정되는 자, 단양 금굴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서 금굴이라고 해서 충북 단양에서 이게 굴 하나 보입니까? 금굴. 자, 그 다음에 자, 사람 화석뼈가 발견되는 것이 자, 두루봉 동굴, 그리고 만달리 유적, 그리고 승리상 동굴, 상시 동굴. 자, 보니까 전부 굴이죠. 동굴.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단 말입니까? 동굴 또는 뭐 바위 그늘, 또 아니면 막집에서 살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흥수와 요가 봅시다. 자,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에서 자, 어린아이의 뼈가 나옵니다. 5살 정도의 어린아이 뼈가 나오는데, 자, 근데 이 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고고학자가 아니고 그냥 석탄을 캐는 탄광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연한 게 이 어린아이의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김응수거든요. 김응수가 아직 생존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을 하고 있어요. 자, 나 그래서 혹시라도 역사적으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김응수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응수 할아버지가 자기 젊은 시절에 요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에서 요 뼈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어린아이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그 흙 속에 꽃가루 성분이, 뭐 국화 꽃가루 성분이 함께 발견되어서 자, 장례 의식을 치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러 가지 이제 유적지하고 유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자, 보니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있죠. 그럼 여기서 후기, 자, 봅니다. 구석기, 후기, 이게 뭘 말합니까? 중석기,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구석기, 후기. 자, 맨 밑에 후기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중석기라고 부를 수도 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책마다 분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국사를 당군하고 싶다고 해서 이 책 저 책을 다 꺼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류가 조금씩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걸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걸 통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으로 기억하되, 자, 이게 기억이 잘 됩니까? 어때요? 잘 안 되죠. 자, 왜냐하면 구석기 유적지하고 신석기 유적지를 섞어 놓으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어떨까요? 구석지 유적지를 보면 이게 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고요. 그리고 이름이 상대적으로 좀 촌스럽습니다. 자, 어이없죠? 자, 보세요. 금굴, 전곡리, 검은모루, 동굴. 검은모루 아주 촌스럽죠? 자, 그 다음에 굴포리, 전말동굴, 그리고 뭐 승리산, 상시동굴, 수양계, 두루봉, 자, 빌레못, 그 다음에 동강진. 전부 촌스러운 이름은 구석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저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도구를 한번 볼까요? 자, 도구를 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가 보통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도구를 보니까 집게가 있고요. 그리고 주먹도끼가 있어요. 자, 그림을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집게. 자, 집게가 있고 주먹도끼가 있죠? 그러면 집게는 뭘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찍는 겁니다. 그 주먹도끼는 말 그대로 손에 딱 잡고 도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잡고 찌르거나 아니면 때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사냥도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구석기인들의 사냥도구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볼까요? 밀개가 있고 글개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자르개도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는 안 나오고요. 밀개와 글개가 있는데 이 밀개와 글개는 이거는 조리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석기 또는 구석기 후기 보니까 승배찌르개 있죠? 승배찌르개. 자, 승배찌르개는 요게 나무 자루를 요게 끼웁니다. 끼워서 창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승배찌르개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이미 썩어지고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지고 요 돌 모양만 남아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자, 문제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충 프린트 2번 보고 조금씩 했습니다.
자, 2번 다음 유물을 만들었었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발견 지역 보니까 연천 전곡리라고 돼 있죠. 아, 이름 촌스럽네. 구석기예요. 자,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이없다는 느낌이 들지만,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사냥한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 뿌리를 캐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단 사냥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죠. 뭐겠습니까? 자, 뭘로 보입니까? 설마 이걸 가지고 선배 찌르게 하면 안 되겠죠? 선배 찌르게 아닙니다. 이거 주먹도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그림하고 그 시대하고를 매치하는 것, 이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것은 연천 전곡리니까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사냥 도구야. 그럼 뭐지?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 자, 보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다 안 했지만 1번 핏살무늬 토기 하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죠. 자, 신석기입니다.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 우리 직조를 했음을 알 수 있죠. 옷을 만들어 입었을 것이다. 이것도 신석기입니다. 1번과 2번은 신석기. 그 세 번째,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이게 바로 구석기예요.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배자의 무덤. 자, 지배자의 무덤은 이미 평등 사회가 아니죠. 불평등 사회. 자, 불평등 사회이고 고인돌을 만든 것은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자면 구석기와 신석기는 아직까지는 평등 사회고요. 그리고 청동기 이후부터는 이게 불평등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철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좀 찝찝하지만 불평등한 사회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자, 물론 이제 이념상으로는 평등한 사회가 맞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자, 3번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원전 8000년. 제가 여기서 시대 구분하면서 지금 그 연도를 안 썼지요. 자, 근데 구석기는 70만 년 전이고요. 그리고 신석기는 8000년경이에요. 기원전 8000년경. 자, 왜냐하면 제가 굳이 이 연도를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연도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어디서 애매하냐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이때 애매하고요. 또 청동기를 시작할 때도 요 책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BC 20세기 이렇게 부르는 책도 있고 또는 BC 15세기 또 아니면 BC 20에서 15세기 사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는데 자, 기원전 8000년경이고 간석기를 사용했다. 자, 우리 간석기 바로 나왔죠. 자, 어느 시대입니까? 신석기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 시족별로 무리를 이루어서 정착생활, 농경과 목축을 했겠죠.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냥, 채집을 안 했습니까? 뭐 여전히 했지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번, 3번의 1번 대표적인 유물. 자, 선배찌르개와 주먹도끼. 자, 우리 선배찌르개와 주먹도끼는 구석기입니다. 바로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을 구분하는 것. 특히 유물을 잘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보면 시족. 자, 시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족과 혼인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족외혼. 다른 시족과 혼인한다. 족회혼. 그래서 부족을 이룹니다. 자, 시족이 족외혼을 통해서 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신석기인들은 정착생활을 어디서 하죠? 강가나 바닷가에. 어느 집을 짓습니까? 움집입니다. 움집. 그리고 중앙에 화덕 설치.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농경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뭘 차지하는 비중이죠? 사냥, 채집, 어로.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좀 이따가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자, 구석기인들의 유적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